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현금 흐름표, 그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클로 봤을 때, 그 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 그 성숙기, 이 성숙기에 있는 그 종목의 그 현금 흐름표의 특징, 그걸 이제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업 활동은 이제 현금 흐름표와 관련해서 기업 활동은 이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 영업 활동이 있고 투자 활동이 있고 재무 활동이 있고 사실은 이제 기업 활동에 그 중요한 활동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현금 흐름표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빼놓고 있는데 기업의 활동 중에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활동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생산 활동 있죠. 생산 활동. 생산 활동. 공장이 돌아가는 그렇죠. 현대차 공장이 돌아가는 그 생산 활동이 있죠. 근데 그 생산 활동은 이제 현금흐름표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생산 활동 부분은 얘기를 않고 있는 거고 이 생산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이제 손익계산서 그 손익계산서에서 이게 생산 활동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현금흐름표 봤을 때만 현금 흐름표를 볼 때는 이 생산 활동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영업 활동하고 투자 활동하고 재무 활동하고 그래서 영업 활동이 뭐고 투자 활동이 뭐고 재무 활동이 뭐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 재무 활동, 투자 활동에서 플러스가 어떤 의미고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성숙기 사이클상으로 성숙기에 있는 그런 기업의 현금 흐름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들어도 이런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어놓는 거하고 그 한 번 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어떤 투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는 거고 어차피 저희가 종목을 가지고 실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했던 그 재무상태표라든지 이런 현금 흐름표라든지 그 재무상태표가 뭐고 그 재무상태표에서 특징이 뭐고 또 현금 흐름표가 뭐고 그 현금 흐름표 상의 어떤 특징이 뭐고 일단은 한 번도 안 들어 어떤 교육을 한 번도 안 들어놓은 것보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놓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뭐 이걸 들었다고 해서 당장 뭐 내 투자 실력이 막 바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서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하고 있는 거하고 이런 용어들이 하다 보면 자꾸 나오는데 응? 이런 내용들 전혀 모르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아웃라인이라도 알고서 하는 것이 그래도 투자자로서 그 본인들의 투자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지금 당장 본인들 머리에 막 100% 입력이 안 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이제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이것을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본인들 것이 돼 가겠죠. 그 이제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첫 단계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막 이런 걸로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망각곡선 제가 설명하면서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한 10% 20% 남겨놓고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설명을 들어놨다. 그냥 거기에 의미를 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나중에 또 반복해서 계속 할 거니까 이건 우리가 그 종목으로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몇번 이제 나중에 반복해서 듣고 또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들 또 이렇게 현금 흐름표, 재무상태표 이런 걸 자꾸 살펴보고 지금이야 그거 안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해보고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이걸 막 100%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부담을 갖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그 현금 흐름표를 그 성숙기에 있는 그 현금 흐름표 그 특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아무튼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아다 보면 재무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긴다. 막 해서 유상증자가 나온다든지 무슨 뭐 감자가 나온다든지
예? 또는 뭐 상장 폐지가 나온다든지 아무튼 안 좋은 얘기는 다 나온다. 이렇게 자꾸 나오면 왜 그러냐, 내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자꾸 그런 종목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업을 고를 때, 아, 이 기업에 내가 사이클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종목만 골랐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겼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 이제부터는 내가 이왕이면 좀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고, 좀 이왕이면 나는 그런 게 싫으니까, 나는 수익이 좀 덜 나도 좋으니까 좀 그런 일들이 자꾸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들이. 그러면은 성숙기 단계, 이게 지난주에 설명드린 현금 흐름표의 그 성숙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포트폴리오로 짜서 이렇게 투자를 해 가시면 최소한도 어떤 재무적인 걸로 문제가 생기는 확률은 낮아질 거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없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많이 낮아질 거다. 이런 거예요. 투자자는 내 어떤 100%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문제를 자꾸 줄여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는지를 알고 그 문제가 생길 확률을 자꾸 낮춰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투자 공부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게 리스크 관리죠. 본인들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 아니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 어떤 투자에서 자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해가는, 미리 그 제거해가는, 미리 선택에서부터 골라가는, 선택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추려내는 그런 것들이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는, 이 성장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성숙기 아랫 단계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게 성숙기는 사실은 이제 여기 꼭지 가기 전에 요때 여기가 성숙기인 거고, 여기가 성숙기지, 성숙기. 그러니까 성숙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큰 리스크 없이 돈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벌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되게 이제 성숙기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성숙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기업의 역사로 보면 최소한도 한 10년 이상, 대체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된 기업들 중에 이 성숙기 단계에 들어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앞 단계에 있었던 게 이게 성장기죠. 성장기 사이클성으로 보면 여기가 성장기다. 성숙기를 넘어가기 전, 그 다음에 이 앞 단계가 이제 여기가 도입 단계가 있었죠. 도입기가 있어. 도입기. 도입기는 지나서 도입기와 그 다음에 성숙기 사이, 요 사이에 있는 게 이게 사이클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성장기, 요게 성장기다. 성장기 이렇게 사이클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림을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기는 결국은 설비 투자가 완료됐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주로 이 도입 단계에서 하는 거죠. 도입 단계. 이게 도입 단계에서 설비 투자를 주로 하는 거고, 이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입이 난다가 아니고 수입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예상을. 그래서 아까 그 성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나는 거고, 본격적으로 수익을 나는 사이클 단계가 그게 성숙기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내가 잘 못 고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 사이클을 먼저 따져보고, 사이클 상으로, 그 사이클은 뭘로 찾느냐? 그 현금 흐름표를 보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현금 흐름표를 보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런 현금 흐름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현금 흐름표, 그런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하시면 아무튼 기업의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어떤 뭐 아무튼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은 극히 낮아지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하시고, 자, 성장기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설비 투자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돈을 벌 것으로 예상을 한다. 예상을. 지금 당장 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버는 것은 성숙기 단계에 있는 거다. 성숙기 단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성장기라는 것은 지금 당장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한다. 이건 미래 얘기죠. 미래 얘기. 지금 당장 수익을 본격적으로 낸다는 게 아니고 본격적인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예상을. 이게 지금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기 단계에 있는 이제 그 현금 흐름표는 지금 아래에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성장기 단계에 있는 것은 수익이 날 것으로 나는 게 아니고 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니. 예상을. 지금 나는 게 아니고.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3번. 방금 설명드린 거 이해 가신다. 3번.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중요하니까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성숙기 단계에 있는 그 현금흐름표도 보고 그 성숙기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성숙기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 아니면 성숙기 단계에 있는 기업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성장기 단계에 있는 기업하고 그 차이점이 뭔지 이걸 자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이런 종목을 이렇게 단기로 한다든지 단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리스크가.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은 이렇게 장기 투자로 해야 된다. 장기 투자로. 장기 투자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10년 전에 셀트리온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기에 있었다는 거죠. 성장기 초입 단계에 있었을 때, 그럴 때 사가지고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했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랩이라는 종목 가지고도 가끔 얘기를 했잖아요. 안랩이라는 종목을 그래서 한 20년 전에 그때 그게 성장기 초기에 있을 때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해서 한 20년 이렇게 보유를 했었으면, 이게 장기 투자를 했었으면 지금 그래도 몇십 배 됐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장기 투자 종목으로 이렇게 성장기 단계에 있을 때 장기 투자 종목으로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것은. 그렇지만 아무튼 자, 그 성장기 관계에 있는 종목은 이제 그 현금 흐름표 상으로, 그래서 현금 흐름표 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또 이게 또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는 이 기업이 중심이에요. 이 기업이 중심이고,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 기업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누구한테 조달을 받냐? 결국 주주와 금융권에서 조달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주와 금융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받아서 결국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받아서 그걸 투자도 하고 영업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주주와 그렇죠. 예를 들면 주주를 통해서 아까 저기 채팅창에 놓으셨는데, 주주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그 유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는 보통 대출이다. 이제 개인들은 이제 대출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 재무제표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을 이제 차입을 한다. 이렇게 차입을 한다. 이게 차입을 한다. 은행이 됐던 무슨 증권사가 됐던 무슨 보험사가 됐던 아무튼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오게 되면
그게 차금이 차입이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가 됐던 아니면 금융권을 통해서 돈을 차입을 해오든 이 차입이라는 건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대출이라는 거죠. 대출. 대출을 받아오는 것이죠. 대출을 받아오는 것이 그게 차입이죠. 차입.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유상증자를 하든 아무튼 차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현금이 기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기업으로 들어온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고 유상증자를 받은 만큼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고 근데 은행에 가서 해서 1,000억을 빌렸다. 그러면 1,000억만큼이 기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1,000억을 유상증자를 받았다. 그러면 1,000억만큼이 어디로 가냐? 그게 기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게 재무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기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으로. 자, 방금 한 설명 이해 간다. 5번이 5번. 5번 쳐보세요. 5번. 그러니까 여기 그 현금 원표를 보시면 그 기업에서 중요한 게 결국 기업에서 중요한 게 이 자금하고 제가 여기 써는 자금하고 그다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게 이제 자산이죠. 그때 재무 상태에서 보면 자산이 자산.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자금하고 자산입니다. 자금하고 자산. 자금하고 자산. 기업한테 중요한 게 그 현금 흐름표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 중요한 게 자금하고 자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봤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자산하고 자금하고 그걸 빼고 재무상태표에서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에 자산하고 여기 자금하고 빼면 그러니까 이거 결국 여기서 이게 자금인데 대출을 통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가 이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재무 상태표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현금 흐름표에 있지 않은 거기에서는 그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었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 그 자기 자본이 뭐냐 재무 상태표에 있는 자기 자본이 뭐냐 그게 주식인 거예요. 주식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주식 응?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에서의 주식인 거예요. 주식 그게 주식이다. 주식. 그 처음에 주식이라는 게 그때도 제가 액면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했지만 그래서 액면가를 통해서 주식이 일부는 거기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고 그 대주주하고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 투자자들이 이제 그 유통하는 주식을 가지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사서 오래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단타도 되고 단기도 되고 투자도 되고 아니면 10년, 20년 들고 하면 장기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재무 상태만 설명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재무 상태표를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또 현금흐름표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한번 제가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보고 다음에 또 다시 재무상태표를 다시 이제 다음에 또 복습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게 되면 이제 현금흐름표하고 또 재무상태표가 또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 이제 이게 되면 또 이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도 또 연결이 돼 가는 거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우리가 투자자로서 기업에서 그 기본적 분석, 그 기업에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살펴보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이제 기업을 보는 어떤 안목이 생기게 되겠죠. 자꾸. 자, 그래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자,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표에서 보면 여기 재무활동 현금으로 보면은 여기 다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여기 안 써놔서 그지.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보시면. 자, 이게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무 활동을 통해서는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성장기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금융권이 됐던 아니면 어떤 그 주주들을 통해서 아까 삼성바이오로스 아까 그 채팅창에 올려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스가 지금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삼성바이오로스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유상증자가 이제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것은 이제 그 유상증자를 그 기업이 왜 하는지 유상증자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유상증자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제가 그때 재무상태표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했죠. 그 유상증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거의 90% 이상이 되게 안 좋은 경우다. 그러나 이제 해서 한 10% 정도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상증자가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유상증자를 보고 이 유상증자가 투자자로서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제 얘기는 그거예요. 설령 그게 유리한 조건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에 있는 그 유상증자 하나를 내가 맞추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내가 이렇게 예? 아무튼 뭐라고요. 아무튼 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닌 것까지 골라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0개, 20개 중에 한두 개 기업의 유상증자는 또 좋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아무튼 유상증자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투자자한테 유리한 유상증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웬만한 유상증자는 그냥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그게. 응? 자, 방금 한 얘기. 이것도 제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데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3번. 3번. 이것도 유상증자 또 가지고 있다 보면 저희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끔 유상증자 건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한테 문자 오고 그러는데 그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안 받으면 된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 할 때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 약간 좀 이렇게 그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전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흐름이 더 좋은 종목을 더 사는 게 저는 낫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유상증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종목에 아니면 그 기업에 지금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업으로서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것은 또 보면 이렇게 좋은 의미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부정적 의미가 더 강하니까 차라리 그게 적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재무 상태도 좋고 흐름도 좋은 그런 종목을 한두 주라도 더 사는 게 낫지. 괜히 그렇게 좀 재무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종목에 단지 어떤 가격만 싸다는 이유로 해서 그쪽에 종목을 늘려놓을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유상증자는 저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판단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유상증자 건 가지고 저는 막 골머리 쌓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처리합니다. 유상증자는. 이 부분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투자자는 이 양의 머리를 쓰고 골치를 아프려면 내가 좀 더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쪽에 더 머리를 쓰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이죠. 선택. 보시면.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재무 활동을 통해서 이게 플러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이제
성장기에 있을 때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결국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다. 이게 플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 단계에 있을 때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번다는 얘기죠. 성장기의 단계에 있을 때는 아무튼 영업 활동을 통해서 영업 활동은 뭐예요? 그 마케팅이죠. 어떤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 됐던 그 회사에서 만든 어떤 서비스가 됐던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걸 시장에 팔아서 소비자한테 팔아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있다. 그래서 기업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는데 자 결국 그러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현금 흐름이 플러스. 현금 흐름이 플러스. 현금 흐름이 플러스.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데 이 기업이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르게요. 지금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성숙 단계가 아니고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 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성장 단계 아직도 투자를 해야 될 곳이 투자를 해야 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더 남아 있다. 투자를 앞으로 더 해야 된다. 얘기해.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아직 성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이 끝난 게 아니고 성장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투자를 더 하려면 투자를 더 하려면 투자를 더 하면은 자 투자를 그렇죠 성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더 해야 된다. 투자를 그러니까 성장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아직 성숙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아직 도입 단계를 지나서 지금 성장 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성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투자 활동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 활동을 더 해야 된다. 투자 활동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죠. 투자 활동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기업에서 돈이 기업에서 현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으로 현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활동을 통해서 투자 활동을 통해서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를 더 늘려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현대차 가지고 울산 공장, 아산 공장, 전주 공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울산에 공장만 있을 때는 그때는 울산에만 공장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성숙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고 현대차가 더 성장을 해야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울산 아산에도 공장을 더 지어야 되고 그래서 아산에 더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만큼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고 그 투자를 그만큼 더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울산에서 벌은 돈 가지고 아산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방금 한 적이 이해 간다. 5번 쳐보세요. 5번. 5번. 그래서 아산에 공장을 졌는데 현대차가 더 성장을 해야 돼서 또 전주에다가도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울산에서 벌은 돈, 또 아산에서 벌은 돈, 그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전주에 공장 짓는데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한 2천억, 3천억 더 빌려와야 된다. 그게 재무활동이죠. 자, 재무활동, 그 영업활동으로 벌은 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울산 공장에서 벌은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아산 공장을 짓는데 해서 천억이 모자란다. 그럼 그 천억을 내서
유상증자를 받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빌려오든지 그게 재무활동이라는 거죠. 재무활동. 그래서 돈이 기업으로 들어와야 그 돈 가지고 아산의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죠. 이 성장 단계에 있을 때는 성장 단계.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현대차가 지금은 국내에 공장을 짓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안 짓고 있다. 그거 왜 그러냐. 이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났다. 이런 얘기죠. 국내에서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니까 공장을 더 짓지 않는다. 그 반대로 잘못하면 전주나 아산의 공장을 줄여가야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잘못하면. 야. 자, 그래서 투자 활동을 통해서는 현금이 나가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투자 활동에서는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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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이렇게 재무상태표나 그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 우리가 그 주식의 그 차트를 보실 때는 빨간색이면 양봉이니까 좋은데,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이게 빨간색으로 써 있는 글씨들은 이게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다. 이게 안 좋다는 것보다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재무 활동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제 플러스고 또 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플러스인데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영업 활동과 그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업 활동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 현금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 이 현금을 가지고 이 투자 활동에 쓴다는 거죠. 투자 활동에 쓴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은 현금하고 그다음에 재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현금, 그 유상증자가 됐든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됐던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 투자 활동을 하는데 쓴다. 왜 투자 활동에 쓰냐? 앞으로 이 기업이 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 기업이 아까 그죠? 제가 현대차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현대차 가지고 울산 공장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산 공장을 하나 짓는다, 더 짓는다. 그게 현대차가 그만큼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울산 공장하고 아산 공장만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주에다가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그럼 전주에다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렇게 성장 단계에 있을 때는 이게 재무제표로 보시면 여기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이제 특징을 이제 이렇게 알아두셔야 하는 게 현금 특징을 보시면 그 재무 활동을 통해서는 플러스, 그다음에 영업 활동을 통해서 플러스, 네, 투자 활동을 통해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현금 흐름표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현금 흐름표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잘 보시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현금 흐름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업은 아직은 성장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장기에 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고 이 기업이 성숙기 단계인지 성장기 단계인지 아니면 지금 그 도입기 단계인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는 보면 이게 여기 이 연도에 보면 영업 활동도 플러스고 여기 투자 활동도 플러스고 그다음에 여기 재무 활동도 플러스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카카오라는 종목이 이게 이건 좀 특이한 건데 카카오라는 종목이 제가 기억으로 2017년도인가 그때 그래서 카카오하고 다음이 이렇게 합병하기 전에 그때 그때 보면은 이제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현금으로 비해서 보면 영업 활동에서도 플러스가 나고 투자 활동에서도 플러스가 나고 재무 활동에서도 플러스가 났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세 가지 활동에서 다 이렇게 플러스가 났다. 그러면 이 기업은 뭔가 모르는 어떤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규 사업을 준비.
그러니까 카카오가 2017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다음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기업의 어떤 자산을 처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활동을 통해서 이게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는 카카오에서 어떤 기업을 어떤 뭔가를 좀 처분을 해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어떤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미리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바로 이게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카카오 뱅크도 만들고 카카오 게임즈도 만들고 또 뭐요, 뭐 카카오페이도 만들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특징은 이게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좀 뭔가 큰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잘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그 성장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그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징만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그 성숙기 단계에 있는 그 기업의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사이클로 봤을 때 성장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아무튼 현금 흐름표, 그 특징. 그래서 특징이라는 거는 아까 했던 이제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거기에서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고, 그것만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의미를 두고서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해석할 줄 알면 된다.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해석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해서 그 숫자들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 나가면서 투자자로서 이게 이제 사이클로 봤을 때 어떤 사이클에 있는 그런 기업인지, 그래서 그 사이클을 알아야 그 기업이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을 이렇게 단기나 단타로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지, 아니면 이걸 중장기로 해야 되는 종목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현금 흐름표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면,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분석이나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골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근데 이런 종목을 사실은 이제 이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 장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성장기 단계에 있는 이런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할 때, 자, 중요한 게 비중인데, 이런 성장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를 넣든 아니면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장기로 투자를 할때 비중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될까요? 적게 가지고 와야 될까요? 이거 채팅창에 써보세요.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될까요? 조금 실어야 될까요? 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채팅창에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맞추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 생각했을 때 이런 이렇게 성장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어떤 성장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내가 선택을 해서 이걸 장기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로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갈 거냐, 적게 가지고 갈 거냐, 이 얘기죠.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때도 비중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체 비중 중에서
어떤 사이클에 있는 종목의 비중을 제일로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거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장기 투자, 성장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건 좋은데 비중은 적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적게. 왜 적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비중을 적게 가지고 가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비중을 왜 적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장기 투자가 좋긴 한데 성장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숙기 단계가 아니고 성장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그래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가다 보면 이 유상증자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단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적게 가지고 가다가 비중을 적게 가지고 가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기업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가격이 아니고 그 기업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자꾸 판단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아까 제가 유상증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유상증자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100% 나쁜 게 아니고 그 유상증자 중에서도 유상증자를 받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그 기업의 미래가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미래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그쪽의 경영진이라든지 그쪽의 기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대 흐름하고 맞는 부분들 어떤 시대 흐름하고 맞는 부분 이런 것들을 쭉 봤었을 때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 기업이 유상증자가 나왔다. 근데 나는 이 기업을 몇 년 가지고 있다 팔 게 아니고 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 분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이 돼 있고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고 그래서 성장기 단계에서 그 기업의 어떤 그 장기 투자 종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요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서 유상증가 나올 때 그때 좀 이렇게 받아도 그런 건 나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보면 자 방금 한 얘기 방금 한 설명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처음부터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지 말고 처음에 이렇게 조금만 가지고 가면서 그 기업을 내가 정말로 이게 내가 판단했을 때 투자자로서 정말 판단했을 때 이게 장기 투자 종목으로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중간중간에 유상증자가 나오더라도 그때 유상증자 나올 때 좀 받고 유상증자 나올 때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게 처음부터 많이 사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좀 그러니까 본인들 투자 자금 대비해서 한 5% 정도 뭐 10% 정도 5%나 10% 이렇게 비중으로 굳이 따지면 뭐 한 3%가 됐든 5%가 됐든 이렇게 좀 적은 비중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또 유상증자가 나오면 거기서 한 1, 2%더 늘리고 또 유상증자 나오면 또 1, 2%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그때그때 또 기업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서 무조건이 아니고 기업을 판단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유상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장기 투자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어떤 종목을 잡아서 무조건 막 어떤 비중을 늘려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재무상태표나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자꾸 살펴보는 이유가 이런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주가의 가격이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투자자로서. 특히 장기 투자자도 그냥 어떤 판단 없이 어떤 종목을 사서 무조건 10년, 20년 들고 가는 게 그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이게 장기 투자도 종목을 사서 이렇게 쭉 가면서 기업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기업이 사업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업의 아이템과 사업의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경쟁력,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이 기업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갈 건지 안 가져갈 건지 이런 판단을 해가면서 하는 거지.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들고 가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그 재무제표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것을 뭐 매일 뭐 매달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금흐름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기업의 내용이 사업적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면서 이렇게 장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내가 장기 투자자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걸 사서 무조건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사서 들고 오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재무제표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그 삼성전자를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판단을 해가면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삼성전자 관련된 그 삼성전자가 뭐 그동안에 이제 그 삼성전자 망할 정도의 어떤 그런 리스크가 오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다행이긴 했지만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뭐 대우처럼 막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무제표를 미리 살펴보면 그런 리스크들을 미리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장기 투자도 좋지만 갑자기 그 대우처럼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해 가려면 천상 이런 재무제표를 한 번씩은 살펴보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